택시업계가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며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데 이어 마포대교까지 행진을 벌였습니다. 택시업계는 정부와 국회, 카풀 업체 등이 참여하는 대타협 기구에 들어가 돼 당분간 대화와 투쟁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고3 학생 10명이 참변을 당한 강릉 펜션 사고 원인인 가스 누출 보일러는 자격이 없는 업자가 설치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찰 수사도 이 부분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이 특별감찰반 의혹과 관련해 김태우 수사관의 첩보 목록을 공개하고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 청와대 핵심 인사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근거 없는 폭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 전 장관은 앞서 2013년과 이듬해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소집한 회동에서 강제징용 소송 절차를 미루는 방안을 사법부와 논의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네, 뉴스큐 2부 시작합니다. 택시업계가 24시간 파업에 나서면서 전국의 택시 운행률은 평소의 절반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시민들은 다른 대체 수단을 이용하면서 교통 대란은 없었지만 그래도 택시 잡기가 쉽지 않아서 불편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차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역 앞 택시 승차장. 평소 수십 미터 줄지어 있는 택시들이 한두 대밖에 안 보입니다. 날씨도 추운데 몇십 분째 기다리는 시민들은 속이 터집니다. 저쪽에서 기다렸던 것이 한 30분. 또 기다려서 다시 일리 넘어온 거지 지금. 근데 지금 여기도 택시가 없네. 보통 이제 아침에는 콜 불러가지고 오는데 지금 이제 콜이 안 되니까 카카오 택시를 떠나갔고 일단은 시민들은 불편하죠. 카풀에 반발하는 택시업계 총파업으로 서울 시내에는 평소 운행 택시의 70% 정도만 다녔습니다. 파업 참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방에선 택시 잡기가 더 힘들었습니다. 평소 택시가 붐볐던 부산역 앞은 횡하기만 하고 아무리 불러도 콜택시는 오지 않습니다. 네, 미팅 시간이 지금 다가오는데 택시를 잡으려고 하는데 지금 택시가 없어서 상당히 좀 당황스럽습니다. 부산뿐 아니라 강원과 대전도 택시 잡기가 특히 힘들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아침 운행 택시는 평소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출근길 교통 대란은 없었습니다. 시민 대부분이 파업 소식을 미리 접하고 버스와 지하철 등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사실 저도 택시를 타고 갈까 하다가 그냥 지하철을 타자 마음을 바꿨거든요. 자가용이나 버스,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은 평소보다 한산한 도로 사정을 반기기도 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네, 전국의 택시기사들 국회 앞 집회에 참석하려고 이른 아침부터 상경길에 올랐습니다. 고속도로마다 택시 행렬이 눈에 띄었고 요금소에선 택시 수백 대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정체를 빚기도 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택시들이 고속도로 한 차로를 일렬로 늘어서 달립니다. 옆으로 일반 차량이 앞질러 가지만 택시들은 대호를 지키며 같은 속도로 달립니다.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를 막기 위해 단체로 국회 앞 집회에 참석하러 가는 겁니다. 도로 5개 차로 가운데 4개 차로에 택시가 가득합니다. 택시는 아예 주차돼 있고 기사들은 차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집회에 참가하러 가던 택시 수백 대가 대전요금소 입구를 막으며 집단 행동을 한 겁니다. 시민들한테는 죄송하죠. 근데 저희 목표가 시민들 불편하게 해드리는 게 목표가 아니고 우리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굴뚝에 올라가 있는 심정으로 이렇게 거리에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주감휴게소 부근에선 택시 행렬 때문에 길이 정체됐다고 항의하는 화물차 운전자와 시비가 붙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통제에 불응하거나 일부러 정체를 일으킨 택시기사들에 대해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사법 처리할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네, 고등학생, 고3 학생 10명의 일산화탄소 중독의 원인으로 지목된 강원도 강릉 펜션의 가스보일러를 무자격자가 설치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네, 사고대책본부장 감사실장은 지난 2014년 관련 소식은 다음에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택시업계 대규모 반발에 여당은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책을 내놓겠다고는 하지만 사태 확산을 염려하며 갈팡질팡하는 모습입니다. 또 야당은 정부와 여당의 잘못을 거세게 비판하고 있지만 역시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철희 기자의 보도 먼저 보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택시 카풀 TF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 택시업계의 대규모 집회 현장을 찾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결단을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물을 뿌리고 고성이 이어지는 등 집회에 참석한 택시업계 관계자들의 항의는 빗발쳤습니다. 이 같은 반발에 민주당은 택시업계의 사회적 대타협기구 참여를 높이 평가한다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거듭 약속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절박한 마음 잘 새겨서 여러분들의 택시 산업의 발전과 생존권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택시업계를 대화에 끌어들여 반발을 누그러뜨릴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심사지만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카풀은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출범시킨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논의하려 했는데 택시업계의 반발로 일기 활동을 마칠 때까지 제대로 된 논의는 시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계속되는 택시업계의 반발에 정부와 여당은 카풀 가능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고 산업금제 폐지 등 열악한 택시업계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방안까지 내놨지만 업계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지금의 사태를 야기했다며 맹폭을 가하고 있는데 정작 카풀을 지지하는 국민과 택시업계 사이에서 눈치를 보고 있는 건 매한가지입니다. 택시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문재인 정권의 이 정책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고 해서 저희 당은 그 뜻에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존권 투쟁을 지지하고 정부에 대해서 대책 없는 카풀 전면 도입 정책을 중단하라 이렇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미 어제 오늘 일이 아닌 카풀 사태를 둘러싸고 갈등은 커지고 국민 불편까지 발생하는 동안 여야 모두 눈치 보기에 급급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네, 고3 학생 10명의 일산화탄소 중독의 원인으로 지목된 강원도 강릉 펜션의 가스보일러를 무자격자가 설치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아까 미처 보내드리지 못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대책본부장 김한근 강릉시장은 지난 2014년 당시 펜션 건물주가 가스보일러를 직접 구매한 뒤 누군가에게 시공을 맡겼다고 YTN 취재진에게 말했습니다. 해당 펜션에 가스보일러를 설치한 사람은 강릉 지역 모 설비업체 대표 최모 씨로 가스보일러 설치 자격이 없는 업자로 확인됐습니다. 가스보일러는 대리점이나 온라인을 통해 누구나 구매할 수 있지만 보일러 설치는 반드시 관련 자격증을 갖추고 지자체의 시공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 해야 합니다. 강릉 펜션 사고로 치료를 받는 학생 가운데 2명이 이르면 오늘 안에 일반 병실로 옮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대책본부는 강릉 아산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학생 가운데 2명의 상태가 좋아져 일반 병실로 옮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고로 치료를 받는 학생 가운데 3명이 중환자실을 벗어나게 됩니다. 처음 의식을 회복한 학생 1명은 일반 병실에서 의사소통이나 걷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 아직 의식이 없는 2명 가운데 1명은 신장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투석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른 1명도 조금씩 반응을 보이는 등 상태가 나아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책본부는 지금은 치료에 집중할 시간이며 충분히 회복된 뒤에나 퇴원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주 세브란스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다른 2 학생은 아직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치료 성과가 있다고 대책본부 측은 밝혔습니다. 강릉 펜션 사고를 계기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온열기기를 사용하다 가스 중독으로 위험에 빠지는 일이 적지 않은데요.
예방법을 박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물가에 설치한 낚시용 텐트입니다. 한 사람이 잘 수 있을 정도로 좁습니다. 텐트 안에서 일회용 부탄가스로 물을 데우는 온수 매트가 발견됐습니다. 숨진 낚시객은 밀폐된 텐트 안에서 일회용 부탄가스를 쓰다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잠시 아마 추우니까 몸을 녹이는 생각에서 부탄가스를 안에서 가스난로를 켜놓고 잠시 눈 붙인다는 것이 아마 잠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온이 낮을 때 야영을 하면 보통 가열기가 있는 온수 매트나 난로를 많이 씁니다. 이럴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환기. 공기가 잘 통하도록 출입문이나 창문을 열어 환기구를 확보해야 합니다. 텐트나 캠핑카에서는 반드시 환기구를 확보해야 되고, 환기구를 확보한 상태에서는 그 환기구 쪽으로 머리를 두고 휴식을 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물을 데우는 가열기는 텐트나 캠핑카 바깥에 놓아야 가스 중독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휴대용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두는 것도 예방법입니다. 가스 질식 염려가 없도록 온열기를 쓰지 않고 온수 주머니나 핫팩을 침낭 속에 둬서 보온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평소에 잘 알고 있는 예방법도 추운 곳에서 야영하다 보면 자칫 소홀해지게 십상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비해 우리 군 주도의 첫 한미연합훈련이 내년에 실시됩니다. 국방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우리 군의 능력을 한층 더 끌어올려 한반도 평화 정착을 강력한 힘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우리 군 주도의 첫 한미연합훈련이 내년 8월 실시됩니다.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비해서인데 이를 위해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 이른바 미래지휘구조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남북 간 군사 긴장 완화가 더욱 진척되고 한반도 평화가 한층 무르익을 경우 실제 병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야외 기동훈련은 규모나 시기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첨단 스텔스기와 최신 잠수함, 고고도 정찰 무인기 등 핵심 전략 자산을 갖춰 독자 작전 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할 방침입니다. 내년에 F-35 스텔스 전투기, 고고도 무인 정찰기, 어무 후송 전용 헬기 등을 정상적으로 전력화하여 전방위 안보 위협 대응 능력을 강화하면서 우리 국가, 사회의 요구에 부합하는 첨단 과학기술 중심군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또 내년 1월 1-3군 사령부를 통합해 육군의 전방 작전을 지휘하는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하고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응하는 화력여단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병대 상륙작전을 돕는 해군 특수전 선견작전대대를 창설하고 해병 상륙연대를 3개 여단으로 늘리는 등 해군과 해병대의 상륙작전 능력도 강화합니다. 군은 이 밖에 유사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즉응대기 부대를 최우선 보강한다는 계획에 따라 군무원 등 민간 인력 4,700여 명을 증원해 행정부대에 보충하고 행정부대 현역은 야전부대로 옮길 방침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네, 오늘 국방부 업무보고에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대체 복무 기간을 나중에 조정하는 방안이 담겨 뒷말을 낳고 있습니다. 한편 내년 1월 1일부터 사회복무 요원 만여 명이 소집되기만 하다가 병역이 면제되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지는데요. 국방부 취재위원은 강정규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대체 복무제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간과 장소를 들고 논란도 많았었는데 오늘 또 추후 일정이 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내비쳐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위해 새롭게 만들어지는 대체 복무제도 오랜 진통 끝에 36개월 동안 교도소에서 합숙 근무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국방부가 업무 보고를 통해 일단 36개월로 하더라도 추후에 일정 범위 안에서 복무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또 다른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현역 장병의 경우 6개월, 사회복무요원은 1년 범위 안에서 복무기간을 줄이거나 혹은 늘릴 수도 있는데요. 국방부는 대체복무 법안도 이 규정에 따라 입법하겠다는 설명입니다. 1년 범위가 적용될 경우 이 36개월에서 12개월 늘어난 최대 48개월까지 대체복무기간이 늘어날 수 있고요. 반대로 24개월까지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이안에 해당하는 대체복무 27개월보다 3개월이나 짧아지게 되는 건데요. 실제 국방부는 업무보고 초안을 1년 기준으로 삼았다가 기자들의 문의가 빗발치자 일정 기간으로 수정해서 오늘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36개월이냐 27개월이냐 이 9달 차이를 두고도 이견이 팽팽했던 만큼 앞으로 논란이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병역 문제 무엇보다 형평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소집되기만 하다가 또 병역이 면제되는 공익 요원들이 내년에 생긴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이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을 받고도 3년 이상 복무할 기관을 찾지 못할 경우에 자동으로 병역이 면제된다는 병역법 조항 때문입니다. 병무청 집계 결과 현재 신체검사 4급 보충력 판정을 받은 사회복무요원 대기자는 5만 8천 명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공공기관이 소집할 인원은 3만 5천 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2만 3천 명은 일할 자리조차 없다는 뜻입니다. 병무청은 내년부터 매년 5천 명씩 3년 동안 15,000여 명의 사회복무요원을 공공기관에 추가 배치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당장 내년 1월 1일 3년 이상 소집을 기다린 11,000명은 기본 군사훈련조차 받지 않고 병역 의무에서 해방되게 됐습니다. 병무청은 소집되기 3년이라는 것이 대학 재학 기간 등 이런 것들은 제외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보충력 판정을 받고도 최대 7년 이상 대기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해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현역 장병들을 비롯해서 성실하게 병역을 이행한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의 박탈감을 달래기에는 부족한 해명입니다. 제가 어제 통화했던 양심적 병역 거부자도 한마디 거들었는데요. 뭐라고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양심적 병역 거부자 1년에 500명 나옵니다. 소집 해제되는 비율에 비하면 사실 정말 20분의 1도 안 되는 비율인데 국방 정책에 있어서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예, 굉장히 형평성이 민감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익요원으로 갈 줄 알았는데 기다렸다가 면제되는 경우 어처구니 없는 일도 생기는데요. 또 오늘 또 한편으로 병무청에서 병역 기피자 명단이 공개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병역 의무 기피자 257명의 나이와 이름, 주소와 같은 인적 사항이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가 됐습니다. 병무청은 이 같은 인적 사항 공개가 병역 기피 현상을 예방하고 성실한 병역 이행을 촉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요. 그러나 세간의 반응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앞서 공익요원들의 무더기 병역 면제 때문인지 병무청 행정 업무부터 제대로 해라 이런 비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병무청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번 일이 인구 증가로 보충력이 늘어나면서 비롯됐고 병무청이 다른 기관의 사회복무요원 고용을 강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마디로 어쩔 수 없다는 건데 다소 무책임한 대답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인구 증가와 병역 수급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랜 추세에 따라 변하는 사안이고 바로 그런 병역 자원을 관리하라고 만들어 놓은 기관이 바로 병무청입니다. 그런데 병무청은 이 공익요원 무더기 병역 면제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도 아직 이렇다 할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또 오늘 발표한 내용 중에 생계곤란 병역 면제 기준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이것도 뒷말이 좀 무성하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사실 오늘이 아니라 그제인 18일 날 발표된 내용입니다. 이 생계곤란에 따른 내년도 병역 면제 기준을 정해서 병무청이 발표를 했는데요. 4인 가족 기준 월 수입 184만 원 이하 그리고 재산은 6,860만 원 이하인 집에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입영 대상자들이 해당합니다. 생계곤란에 따른 병역 면제 제도 과거부터 있어 왔는데요. 월소득과 재산 기준 정도만 매년 바뀌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이번 정부 들어서 도입된 제도인 것처럼 알려지면서 일부 오해를 산 사람들 때문에 이러쿵저러쿵 말이 좀 나왔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생계곤란 병역 면제가 재산과 소득뿐만 아니라 피부양자 3명 이상 등 충족해야 할 조건이 너무 많고 까다로운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입영 대상자가 매년 바뀌는 기준을 스스로 알아보고 신청하지 않으면 그마저도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인지 생계곤란 병역 면제자 수는 매년 1,200명 안팎으로 많지가 않습니다. 이 중에는 자신이 생계곤란에 해당하는지도 모르고 입대했다가 나중에 병역 면제를 받은 사례도 있고요. 이 숫자로는 집계되지 않았지만 전역할 때까지도 자신이 생계곤란 대상자로 병역 면제를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병역 의무를 다 이행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돼서도 안 되겠지만 병무청이 경제적 약자들에게 병역 혜택만이라도 좀 면제해 줄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리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무엇보다 형평성이 중요한데 누구는 면제인지도 모르고 근무를 하고 누구는 벼랑간에 또 면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병무청이 조금 더 세밀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정규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한반도 평화의 시대가 열렸지만 아직은 잠정적이라며 내년에는 흔들림 없는 항구적 평화를 정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공개된 국가안보 전략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초기 조치와 함께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방향을 밝혔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부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지난 1년 사이 눈에 띄게 달라진 한반도 정세를 되돌아봤습니다.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에 놓여있던 남북이 대화를 통한 평화의 시대를 열었다면서 국민 누구나 변화를 피부로 느낄 거라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잘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잠정적인 평화라는 현실을 인정하면서 내년 목표로 항구적인 평화를 내세웠습니다. 완전히 끝날 때까지 우리는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내년에는 흔들리지 않는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해야 합니다. 연내 답방이 사실상 무산되고 북미 비핵화 협상도 정체된 가운데 4월 판문점 선언에서 약속한 종전선언을 통한 한반도 평화 실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 겁니다. 마침 같은 날 정부의 최상위 안보정책 기획문서인 국가안보전략도 공개됐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북한의 비핵화 초기 조치와 함께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비핵화가 완전히 해결되는 단계에서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한다는 구상이 담겼습니다. 성공적인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위해 미국과 긴밀히 공조하고 전자권 전환에 대비해 핵심 군사 능력을 조기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선 튼튼한 한미동맹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북 간의 군사 합의도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도, 전시작전권 전환 준비도 굳건한 한미 공조 속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남북 관계의 안정적 발전과 제도화를 위해 남북 기본협정을 새로 체결하고 국회 동의와 UN 지지 결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해선 한반도 평화 정착, 남북 관계 개선과 조화를 이루면서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게 하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북한 인권 실태 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겠다는 전략도 담았습니다. YTN 김도훈입니다. 미국이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통해 대북 유화 메시지를 쏟아내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북한이 호응하며 북미 대화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최룡해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에 대한 제재 등 최근 대북 인권 압박과 제재 강화에 주력해온 미국. 그런데 비건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한국 방문 일성으로 내민 건 북한에 대한 유화 발언이었습니다. Resume our discussions on how to work together to engage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 a manner that will help us move forward and move beyond the 70 years of hostility. 적대 관계 청산을 거론하며 대북 인도적 지원과 여행 금지 해제 검토를 카드로 내밀었습니다. We will also review
American citizen travel to DPRK for purposes of facilitating the delivery of aid and ensuring that monitoring in lin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can occur.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돼 숨진 원비어 사건으로 취한 여행금지 조치의 완화 가능성을 내비친 겁니다. 비건 대표는 이것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지시라며 트럼프 정부의 뜻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합의 사항인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의 의지를 밝힌 겁니다. 제재에 반발하며 미국부터 먼저 합의를 지키라는 북한의 요구에 일부 호응한 측면으로 읽힙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비건 특별대표의 언급을 전하며 북핵 외교의 교착을 풀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제안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내년 1, 2월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미국이 제재와 압박이라는 채찍에 이어 내민 당근에 북한이 호응하며 조만간 대화로 나올지 관심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개인명의 논평을 통해 북한이 제재 해제를 언급하는 것은 제재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것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진정성을 판별하는 시금석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상응 조치로 요구한 것은 미국의 곤란한 내용이 아니고 대북 적대 정책의 종식과 부당한 제재 해제 등 사실상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바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 언급한 한반도 비핵화의 정의를 미국이 북한 비핵화로만 받아들이는 것은 그릇된 인식이라며 북미 양측의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자영업자의 채무를 탕감해주고 지역 화폐를 18조 원까지 확대 발행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상시 채무 조정 제도를 이용해 자영업자 채무 감면율을 40% 이상 높이고 빚을 성실히 갚을 경우 남은 채무를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매출을 늘리기 위해 지역사랑 상품권 8조 원과 온누리 상품권 10조 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18조 원 규모로 늘린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발행, 단골 정책이죠.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다 쓸어 담았다고 공언을 했지만 재탕, 삼탕 대책도 적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실효성 논란, 이어서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말을 맞은 한 전통시장입니다. 갈치를 살 때도 귤을 살 때도 손님들이 내미는 건 현금 아니면 카드입니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난 2009년 만든 온누리 상품권을 쓰는 사람은 여전히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한정적이니까 쓸 곳이 현금이랑 다르게 쓸 곳이 한정적이니까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소비자들이 쓰지 않다 보니 명절 때를 빼고는 매출에 크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매출에 어느 정도 차지해요?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는 않아요. 네. 네, 일부. 하루에 보통 뭐 한 2, 3만 원이 들어오니까 한 달이면 한 60만 원, 70만 원? 현실은 이러한데도 정부는 이번에 전용 상품권 발행 규모를 18조 원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남아있는 정책도 그걸 그냥 종합적으로 묶어가지고 발표하는 정도 수준이고 과연 이게 된다고 해도 과연 자영업자들이나 영세 중소기업이 제대로 활성화될지는 의문이 없는 정책들이 다수입니다. 또 상권 30곳을 선정해 혁신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정책 또한 고개를 갸우뚱하게 합니다. 모델로 삼은 상권들이 어떤 효과나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 분석 없이 예산 수천억 원이 투입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범정부 종합대책임에도 당장 필요한 최저임금 인상 보완책이 담기지 않은 점은 의문으로 남습니다. 그 대책은 조만간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발표에는 거의 모든 부처가 참여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선 구강생활건강과가 이름을 올려 웃지 못할 해프닝도 벌어졌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정부가 3기 신도시 입지를 발표한 이후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생활 편의 시설이 개선될 거란 기대감 속에 토지 보상 문제 등이 순탄치 않을 거란 우려의 목소리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이하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100여만 제곱미터로 3기 신도시 예정지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남양주 왕숙지구입니다. 주민들은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가면 교통망과 편의시설이 대폭 개선될 거라며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집도 깨끗할 거고 또 달라지면 신세대 오면 너무 좋고 얼마 남지 않은 우리 나이지만은 하루를 살아도 팽고 얼마나 건강하고 깨끗하게 할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토지 보상금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데다 특히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의 경우 생활 터전을 잃을지 모른다는 걱정 때문입니다. 남양주시의 현재 인구는 64만 명. 다산 별내 신도시와 맞닿은 곳에 6만 6천 가구를 수용할 또 하나의 신도시를 짓는 건 수요에 비해 과도한 공급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조금 애들에도 옛날서부터 농사짓고 이런 뭐 전통도 있고 대대로 내려오는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걸 다 없애버리고 그냥 길로 따져가지고 자기네 공사하기 좋게 그냥 쭉 잘라가지고. 9일 공급대책 발표 당시 후보지로 거론돼 주민들의 반발이 거셌던 과천 지역 역시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기시는 분들은 부재지주로서 보상을 많이 받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 관심과 또 농사를 20-30년 동안 지신 분들은 여기를 떠나면은 어디 가서 새 보금자리를 또 틀 것이냐.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2기 신도시 주민들은 3기 신도시 건설에 밀려 교통대책에서 소외되고 집값도 떨어질 수 있다며 불만을 감추지 못합니다. 교통망하고 인프라를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3기 신도시를 발표한 거는 좀 유감이고요. 과학교통망 대책으로 3호선을 좀 조속히 추진을 했으면 하는데 예차 면제가 아닌 예차를 진행한다고 하면 그 기간이 언제가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개발 호재가 될 거란 기대 속에 각종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 특히 임대주택 비율이 많은 공공주택을 짓는 데는 인근 주민들이 반발할 수도 있어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모든 구에서 보합 혹은 하락했습니다. 한국감정원은 지난 17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전주보다 0.08%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남 4구의 하락률은 전주 0.14%에서 0.23%로 확대됐습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7% 하락했습니다. 또 전국 주간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보다 0.09% 떨어졌습니다. 가계와 기업의 부채 규모가 국내 총생산, GDP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명목 GDP와 비교한 민간 신용 비율은 197.2%로 지난해 말보다 4.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가계 신용은 정부 대책 영향으로 증가세가 꺾였지만 기업 신용은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저소득, 저신용 다중채무자가 1년에 갚은 원리금은 연소득의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다음 달 15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국세청은 근로자는 소득 세액 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연말정산 공제 자료를 준비하고 회사도 근로자들이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일정을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올해부터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 공제율이 10에서 12%로 오르고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올해 7월 1일 이후에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 구매비 그리고 공연 관람비도 30% 소득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특히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지급한 소득도 올해부터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말정산 관련 주요 세법 관련 문의사항은 안내전화 국번 없이 126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검찰로 복귀한 김태우 수사관이 지인이 소환된 날 경찰청을 방문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사 사실조차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권남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에게 제기된 의혹 가운데 하나는 지인인 건설업자 최모 씨가 조사받던 날 경찰청을 방문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방문이 아닌 해당 건설업자 최모 씨의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자신의 직위를 남용한 위법한 방문이었다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한 상황인 것입니다. 하지만 김 수사관은 YTN과의 통화에서
자신이 경찰에 넘긴 첩보 3개에 대한 수사 성과를 확인하러 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특별 승진 준비 등을 위해 특감반 실적을 확인하려고 방문했을 뿐 최 씨가 조사받는 건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특감반 직속 상관의 허락을 받은 일이며 최 씨 관련은 문의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혹시 모를 오해를 피하려 종이에 표와 자필로 요청 내용을 정리해 경찰 측에 건넸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김 수사관이 최 씨 관련 내용을 물어보지 않았고 요청한 사건 성과는 구속자 수 정도를 써줬다며 김 수사관 주장과 사실상 같은 설명을 내놨습니다. 김 수사관의 행적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에게 공무원 비위를 제보하고 골프를 함께 쳤다는 의혹을 받는 KT 대관 업무 담당 임원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임원을 상대로 제보 경위와 이유, 골프 접대 의혹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밖에 청와대가 김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문무일 검찰총장의 지시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원지검에 재배당했습니다. 김 수사관 근무지가 서울중앙지검이라는 점을 고려해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공세를 멈추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의 청와대 특별감찰반 진상조사단 소속 의원들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한국당은 이번 사건에서 청와대가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의 비리 첩보를 묵살했다는 의혹과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고 있습니다. 고발 대상에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한국당은 이번 사건을 한 수사관의 일탈 행위로 몰고 가는 청와대의 해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또 부패할 수도 있는 것이 그것이 권력입니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우리한테는 민간인 사찰의 DNA가 없다. 이런 오만이 있을 수 있습니까? 바른미래당 역시 청와대를 담당하는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조국 민정수석을 불러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즉각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이번에는 반드시 사건의 당사자인 민정수석을 출석시켜서 그 진위를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인 비위를 덮으려는 김태우 수사관의 근거 없는 폭로를 정치적으로 활용해선 안 된다는 종전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또 야당의 국회 운영위 소집과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범죄자의 주장에 근거해 공당이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느냐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국가기관을 통해 벌인 민간인 사찰 사례를 들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기무사가 세월호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 단원고 학생들을 불법 사찰했던 내용들, 이런 내용이 바로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최순실 비선실세가 국기문란을 하면서 이루어졌던 민간인 사찰입니다. 김 수사관의 연이은 폭로의 진실 규명이 결국 검찰의 손으로 넘어갔지만 여야의 정치적 공방은 더욱 첨예해지는 양상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유명한 전 외교부 장관에 이어 윤병세 전 장관도 소환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김앤장 고문 출신의 전직 외교부 장관들이 강제징용 재판 연기 과정에 어느 선까지 관여했는지 자세히 캐물었습니다. 양희력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외교부의 수장을 지낸 윤병세 전 장관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윤 전 장관이 소환된 건 지난 8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검찰은 윤 전 장관을 상대로 일제 강제징용 재판에 개입한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특히 장관 재직 시절 김앤장 측과 수시로 만나 재판 연기를 위한 외교부 의견서 제출 등 강제징용 재판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윤병세 전 장관이 접촉했던 인물은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과 검사 출신인 고 현홍주 전 주미대사로 둘 다 김앤장의 고문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김앤장은 당시 강제징용 재판의 피고인 일본 전범기업 측 소송 대리를 맡고 있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김앤장이 철저히 역할을 나눠 강제징용 재판에 개입한 회의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은 김앤장의 송무팀을 이끄는 한모 변호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독대하며 의견을 나누고 외교부는 외교부 고위관료 출신 등의 김앤장 고문들이 전담하는 식입니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최근 김앤장 고문을 지낸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윤 전 장관 역시 장관 재직 직전까지 김앤장의 고문으로 있으면서 강제징용 TF에 참석하는 등 오랜 기간 재판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윤 전 장관에 대해 강제징용 재판 개입과 관련해 큰 축을 담당한 주요 인물이라며 조사할 내용이 상당히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를 비롯해 외교부와 청와대 그리고 이를 잇는 김앤장의 연결고리가 드러난 만큼 양 전 대법원장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YTN 양희력입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은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받은 한일 청구권 자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전쟁 희생자 한국유족회 소송단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을 요구하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소송단은 지난해 8월부터 피해자와 유족 280여 명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때 정부가 일본에서 받은 무상자금 3억 달러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3차례 냈다며 이번에 원고 1,100여 명이 참여할 4번째 소송을 법원에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기환경보전법과 관세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벤츠코리아 법인에 벌금 280억여 원을 담당 직원 김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3년 6개월 동안 인증 누락이 반복되고 4차례 과징금에도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며 벌금형만으로는 재범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벤츠코리아는 관련 사례들이 차량의 안전이나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장애인 의무 고용 실적이 저조한 공공기관과 대기업 600여 곳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야 할 국회, 서울시 교육청, 대한항공, 포스코 건설 등이 포함됐습니다. 천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할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300인 이상 민간기업은 2만 8천여 개에 이릅니다.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은 직원의 3.2%, 민간기업은 직원의 2.9%를 반드시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2만 8천여 의무 고용 대상 기관과 기업 가운데 고용 기준에 미달한 곳은 무려 53.9%인 15,100여 개에 달했습니다. 고용부가 이 가운데 의무 고용률이 명당 공표 기준에 미달한 605개 공공기관과 기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여기에는 국회와 함께 장애인 인식 개선에 앞장서야 할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등 6개 교육청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중소기업연구원과 서울시립교향악단 등 2곳의 공공기관도 포함됐습니다. 민간기업은 한진그룹의 대한항공, 포스코그룹의 포스코건설, 현대자동차그룹의 현대파워텍, KT그룹의 KT-M&S가 포함됐습니다. 특히 한진그룹의 진에어는 43명 기준에 장애인을 3명만 고용하는 등 극히 저조했습니다. 고용률이 저조해 3년 연속 명단이 공개된 곳은 국회와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등 5개 교육청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울시립교향악단 등 168곳이나 됐습니다. 대기업 집단 소속 중에서는 대한항공, 3호, 현대 E&T, 고려개발, GS엔텍 등 5곳이 3년 연속 고용률이 낮았습니다. 상시 1,000명 이상 기업에서도 한미약품, 인터파크, 재단법인 자생의료재단, 쿠팡 주식회사 등 40곳이 포함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로 고용 의무를 대신하는 곳이 많아 앞으로 부담금을 올리는 등 고용 의무 이행 촉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천상규입니다.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쟁점이 되고 있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노동시간제도 개선위원회는 매주 회의를 열어서 내년 1월 말까지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 김장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문제 등을 논의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제도 개선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첫 회의부터 노동계와 경영계는 견해차를 드러내며 각을 세웠습니다. 노동조합은 항상 근로시간 단축하는 게 우리의 어떤 목적입니다. 그래서 근로시간을 빨리 단축해서 우리의 노동자의 삶들이 더 나아지는 이런 고용이 형태가 됐으면 좋겠다는. 국가 경제를 성장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이슈는 경쟁력 향상 차원에서 다뤄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회는 앞으로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와 노동자의 건강권, 임금 보존 문제 등에 대해서 집중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임금은 부차적인 문제인데 그러나 이 제도가 소프트 랜딩 되려면 임금 문제를 같이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건강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전체적으로 논의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위원회는 국회의 입법 일정을 감안해 내년 1월 말까지 결론을 낼 계획입니다. 첫 회의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이 최근 실시한 탄력근로 활용 실태 조사 결과가 보고됐는데 의외로 현재 최대 3개월인 단위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3.5%에 불과했습니다. 또 탄력근로 활용 사업체의 24%는 현행 제도로 노동시간 단축 대응이 어렵다고 응답했지만 76%는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지금 사업체들 입장에서는 탄력근로시간 제도가 과연 자기네들 사업체 특성에 맞는 것이냐에 대한 확신이 아직 없습니다. 노동연구원 측은 탄력근로제를 만병통치약처럼 얘기하거나 모든 기업에 나쁜 영향을 줄 것처럼 말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며 필요한 기업에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장합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한국과의 금리 역전폭이 다시 확대됐습니다.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가 또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 일단 한국은행은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들어 네 번째 기준금리 인상에 나선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에 따라 미국의 기준금리는 2.25%에서 2.5% 범위로 올랐고 한국과의 금리 역전폭은 다시 0.75%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지난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잠시 잦아들었던 금융불안 우려가 다시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미 1,500조 원의 벽마저 허문 가계빚 부담 역시 커질 전망입니다. 다만 정부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국내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는 분위기입니다. 경제 체력과 금융 안정성이 이를 감내할 수준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과의 금리 역전에도 외국 자본은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2년 동안 시장금리가 3%포인트 급등하고 주택가격이 30% 떨어지는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에서도 일부 금융회사가 타격을 입긴 하지만 전체 금융시장으로의 전염 영향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시장 손실 증가 등의 영향으로 이제 보험회사 그리고 증권회사 등의 자본 비율이 크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금융기관들의 보건력이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시스템적으로는 안정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국은행은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내년도 금리 인상을 3차례에서 2차례로 하향 조정한 부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금리 역전폭이라는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어 통화 정책에 여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증시는 미국의 금리 인상 소식에 일제히 하락 마감했고 아시아 주요 국가 증시도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2014년 이륙 준비 중이던 기내에서 견과류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소란을 피우고 또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이른바 땅콩 회영 사건. 어제 법원이 이 박창진 전 사무장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 이번 소송전이 쉽게 마무리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박창진 전 사무장 연결해서 지금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대한항공 박창진입니다. 네, 자, 이번 1심 판결인데 관련해서 뭐 어디다 방점을 찍느냐에 따라 일부 승소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일부 패소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인데 어떻게 보세요? 이번 결과는 면피를 위한 일부 조건 외에는 명백한 저의 패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항공이 이제 박 전 사무장님께 2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부분만 이제 승소를 하셨는데 거기에는 특별하게 큰 의미를 두지는 않는다고 보시는 거군요. 뭐 아시다시피 그 사건 이후에 겪은 저의 육체적, 정신적, 또 사회적 지위 하락 등을 네. 생각하자면 그 피해 보상액은 정말 미미한 게 아닌가. 약자의 피해를 그만큼 가볍게 생각하고 작게 생각하는 사법부의 판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현실적으로 그것을 과연 우리 국민들이 정당한 피해 보상이라고 볼지 의문이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네. 아마 본인들의 판단 근거에 일종의 하나의 방어선을 쓰기 위해서 한 조건 정도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판결이 이제 세 가지 갈래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대한항공에 대한 이제 배상 부분이 있고 또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조 전 부사장에 대한 부분은 이제 빠진 거고요. 이번에 기각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항소를 하실 것 같다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어떠세요? 당사자로서는? 현재 지금 저희 변호인단하고 논의 중에 있고요. 네. 아시다시피 이 공탁금 제도가 상당히 악용되는 예가 많은데 네. 이번 판례가 극명하게 그 악용 사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아닌 일방적인 면피용 공탁금을 통해서 진행된 일이 피해자가 보상을 요구할 때는 가해자의 입장에서 유리하게 해석되고 마는 그것이 또 재판부가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조건이 된다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항소도 적극적으로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조금 설명해 드리면 이제 조현아 전 부사장이 1억 원을 공탁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3천만 원 배상 부분을 인정을 했지만 공탁금과 연결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기각 결정이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소송 비용 90%도 원고가 부담하라는 결정도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걸 보자면 결국에는 이것이 제가 일부 승소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금액적으로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는 건데요. 네. 완벽한 패소인 거죠. 네. 그러면 조 전 부사장에 대한 부분만 항소하실 건지 물론 이제 논의 과정이 있다고 하셨지만 이번에 네. 그 대한항공에서 2천만 원 배상이 나온 결정에 대해서도 항소를 하시는 건가요?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전반적인 모든 부분을 다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은 네. 뭐 조금 여러 얘기지만 제가 사건 초기에 미국 소송하는 과정에서 많은 비난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피해자가 보상을 요구하고 그걸 당당하게 요구한다라는 측면에서 많은 비난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좀 위축되긴 했었어요. 그런 여론들에 의해서. 네. 근데 지금 지난 4년을 겪으면서 제 삶이 철저하게 파괴되고 제 인생, 그동안 살아왔던 수십 년간의 또 차곡차곡 쌓아왔던 제 인생이라는 탑이 무너지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내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이 정당하구나. 우리 사회가 그런 관점으로 피해자를 바라보고 있고 피해자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구나라고 이제 제 의식의 전환이 왔기 때문에 네. 지금은 그런 측면에서 저만이라도 저 같은 케이스 하나만이라도 정당하게 자기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한번 사례를 만들어 보고 싶고 네. 이거에 대한 사회적 이슈를 한번 제기하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부분에 대해서. 네, 다른 언론 인터뷰를 보니까 누구도 공개적으로 박 전 사무장님 편에 선 사람이 없다 이런 좀 외로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도 토로하셨는데 이번 판결 이후에 좀 동료들의 얘기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아직 뭐 동료들을 만나보지 못해서 직접적인 얘기 못 들었는데 오히려 그 익명 앱 네. 같은 데를 통해서 이제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예. 이것 또한 쇼다. 본인의 뭐 유명세나 또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행동이다라고 폄하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전해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뭐 이렇게 뜻을 같이 하거나 그런 동료들이 공개적으로 나온 상황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이 회사의 그 갑질 사태들을 봐서 아시겠지만 표면적으로 그 나오는 사과는 있지만 네. 그분들 자체가 무엇이 잘못인지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더욱 강하게 탄압을 하려고 그러고 또 저 같은 사람이 다시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포와 두려움을 더 학습시키려고 하는 쪽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그거 동료들이 나설 수 없는 조건이 되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재판에 관련된 거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이제 제가 앞서 3가지 갈래라고 했는데 강등 처분 무효 확인 청구 이 부분도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재판부 판단은 이제 회사 측의 입장을 반영한 것 같아요. 한영 방송 능력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법원에서 기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은 어떠세요? 저는 그 방송을 강조했다고 하는 최고 경영자라고 하시는 분들을 수차례 모셨고 그분들로부터 직접적으로 방송도 잘한다라는 칭찬까지 받았던 사람입니다. 네. 지금 뭐 영어를 가지고 얘기한다는 식으로 언론 보도가 잘못 나오고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한국어로 읽고 있는 방송문 자체도 발음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평균 점수 미달을 복직 후에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을 볼 때는 잘 아시다시피 내부 고발자들을 괴롭히는 전형적인 방법인 스스로 그 구조를 통해서 인사적인 구조를 통해서 불이익을 주고 그걸 감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 권리를 포기하게끔 만들려는 조건을 만든다.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따져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강등이라는 게 이제 일반 사무장에서 일반 승무원으로 이제 강등된 부분에 대해서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소송도 제기하셨는데 일단은 1심에서 기각이 나왔다 여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앞서 잠시 뭐 짤막하게 말씀하셨지만 항소를 포함해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변호인단과 논의하고 있는 과정을 좀 끝으로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처음부터 이런 의식이나 사회적 소명감을 갖고 이 일을 대했던 건 아니지만 지난 4년을 거치면서 소명감이라든지 사회적 의식에 대한 생각이 많이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대한항공 최초로 민주적인 노조도 발족하게 되었고 그런 역할에 있어서 작게는 저희 회사 내 민주화 또 좀 더 정의로움 공정함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사회적으로 이런 활동이 영향을 조금이라도 미칠 수 있는 부분에서 일을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4년 전 땅콩 회항 사건의 당사자인 박창진 전 사무장과 이번 1심 판결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고등학생 10명의 일산화탄소 중독 원인으로 지목된 강원도 강릉 펜션의 가스보일러를 무자격자가 설치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주최 측 추산 약 12만 명의 택시업계 관계자들이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며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택시업계는 당분간 대화와 투쟁을 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해안화력발전소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놓고 시민대책위와 당국 사이에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책위는 특별감독에 민주노총 등의 참여를 원하고 있지만 노동청은 현장 노동자만 감독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40대 가장의 평균 빚이 1억 원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내 집 마련하느라 버는 돈보다 부채가 더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고 김용균 씨가 태안 화력에서 작업 도중에 숨진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감독 참여를 요구하는 시민대책위와 노동청 사이의 갈등이 커지면서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한 특별근로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문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지난 17일부터 태안 화력발전소를 특별 근로감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족을 대변하는 시민대책위와 갈등을 빚으면서 현장 조사를 벌인 것은 단 하루에 그쳤습니다. 갈등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우선 대책위는 특별감독에 상급단체인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 참여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현장 조사 때 법적인 위반 사항을 제대로 지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경험하고 안 사람들이 현장에 가보니까 이것도 사실은 법적 규정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발전소 전체를 가동 중지해달라는 요구입니다. 사고 난 90호기만이 아니라 나머지 8기 모두 컨베이어로 석탄을 옮겨 작업자가 똑같이 위험하다는 이유입니다. 노동당국은 가동 중지 확대도 어렵고 현장 노동자만 특별감독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관련계좌 사법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피의 사실과 관련이 있어서 외부의 어떤 유족이라든가 외부 상급단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참여는 어렵습니다. 갈등은 한국서부발전과 대전노동청에서 각각 물리적인 충돌과 이른바 셔터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셔터 사건은 대전노동청 건물을 나가면 다시 못 돌아올 것을 우려한 대책위와 추가 점거자를 맡겠다는 노동청의 대립에서 빚어졌습니다. 노동청 현관의 셔터문은 이렇게 굳게 내려져 있습니다.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조사를 두고 노동계와 정부 사이의 신뢰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강릉 펜션에서 고등학생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의 원인으로 어긋난 보일러 배기관 사이로 새나온 일산화탄소가 지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보일러를 자격도 없는 업체가 시공한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태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사고가 난 강릉의 펜션 건물은 지난 2014년 4월 준공 허가를 받았습니다. 당시 건물주는 가스보일러를 직접 주문한 뒤 업체에 시공을 맡겼습니다. 보일러도 우편 배송만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설치했다는 거잖아요. 건물주가 한 거예요? 건물주죠. 문제는 보일러를 시공한 업체가 자격을 갖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스시설업을 하려면 관련 자격증과 인력 등을 갖춘 뒤 지자체에 전문 건설업체로 등록해야 합니다. 하지만 YTN 취재 결과 보일러를 설치한 업체는 전문 건설업체로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가스 시설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확인해 보니까 그 업체는 등록이 안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고요. 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보일러가 정상적으로 설치됐는지 확인해야 할 가스 공급자의 점검도 무사 통과됐습니다. 업체 대표는 시공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추가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설비를 하셨다고 시공하셨다고 하던데요. 네. 좀 몇 가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아니 나중에 좀 더. 경찰은 시공을 맡긴 건물주와 업체 대표 등을 상대로 당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일러 배기관이 어긋난 것이 무자격 업체의 부실 시공과 관련이 있는지가 집중 수사 대상입니다. 이를 위해 경찰은 떼어낸 보일러를 국과수로 보내 정밀 감식을 벌이고 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네, 이렇게 사고 원인 규명도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고요. 치료 중인 학생들의 회복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 한 분은 아들에게 큰일이 생긴 줄 알고 황망하게 병원을 찾았는데 치료를 잘 받고 곧 퇴원까지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원 기자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고 소식이 처음 전해진 뒤 한 걸음에 달려온 아버지는 아들이 숨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명단에는 있었어요. 제가 어떤 사망자 명단에. 그러니까 마음 준비하고 내려왔고 제 입장은 어차피 제 애는 죽었으니까 그때는 다른 애 명단이 안 바뀌길 진짜 개인적으로 바랐어요. 하지만 착오였습니다. 신원 확인 과정에서 사망자 명단이 잘못 발표됐습니다. 병원 치료가 시작된 지 사흘째. 처음엔 의식조차 없었는데 이젠 직접 걸어 치료실로 들어갑니다.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의료진 판단에 곧 퇴원도 가능합니다.
집으로 퇴원 가능한 상태니까 일상적인 생활이라든지 대화라든지 다 가능한 상태입니다. 다른 학생들도 차이는 있지만 조금씩 호전되고 있습니다. 이곳 강릉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5명 학생 가운데 3명이 중환자실을 나와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원주병원에 있는 2 학생도 상태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 충분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게 의료진 판단입니다. 지금 상태로는 어디까지 좋아질지 또 다른 합병증이 발생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은 확답을 드리긴 어렵고요. 상태는 좋아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병상에서 조금씩 힘을 내는 학생들, 어서 일어나 기다리는 가족 곁으로 돌아가길 모든 이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전국 택시 노동자들이 운행을 멈추고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자가용 카풀 영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국 택시 노동조합 연맹 등은 오늘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경찰 수산 4만 명, 주최 측 추산 12만 명의 택시 기사들이 모인 가운데 카풀 반대 3차 집회를 열었습니다. 택시 기사들은 결의문에서 공유 경제를 운운하며 생존권을 말살하는 카풀 영업을 규탄한다며 국회가 상업적 카풀랩을 금지하는 법 개정을 즉각 처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역시 카풀앱의 불법 조장을 근절하고 택시 종사자의 처우 개선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0대 가장의 평균 빚이 1억 원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빚을 내서 집을 마련하다 보니 버는 돈보다 빚이 더 많아진 겁니다. 또 전체 인구에서 빈곤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다소 줄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9.13 부동산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자고 나면 집값이 몇 억씩 올랐다는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더 오르기 전에 사자는 심리에 급히 주택 구매에 나선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40대 가구주의 평균 부채가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거의 1억 원 가까이 됐습니다. 전년보다 15%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30대 가구주도 전년보다 부채가 14%가량 늘어 7,8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 역시 지난해와 올해 대거 내 집 마련에 나선 것이 큰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부채가 는 만큼 자산 규모도 증가했습니다. 30대 가구주의 평균 자산은 3억 1천만 원 정도, 40대 가구주는 4억 4천여만 원이었습니다. 증가율이 전 연령대의 평균인 7.5%를 웃돌았습니다. 전체 가구로 봐도 부채가 소득보다 더 빠르게 늘어 증가율이 거의 2배나 됐습니다. 원리금 상환이 생계에 주는 부담과 관련하여서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의 67.3%가 부담스럽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로 줄 세웠을 때 딱 중간값의 절반인 1년에 1,322만 원 이하를 버는 가구의 비율인 상대적 빈곤율은 17.4%로 2년 만에 다시 줄어들었습니다. 소득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는 0.355로 지난해와 같았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대기업 집단의 절반 이상이 공정거래법이 규정한 공시 의무를 위반해 수십억 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집단 60개 가운데 절반이 넘는 35개 집단, 139개 회사가 194건의 공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모두 23억 3,33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 집단별로는 금호아시아나와 OCI, KCC, 한국타이어 등의 위반이 많았습니다. 삼성화재는 내년 1월 31일부터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를 3%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자동차 보험료를 소폭 인하한 이후 9개월여 만의 인상입니다. 법인 차량 등 업무용 자동차 보험료는 1.7%, 택시, 화물차 등 영업용 자동차 보험료는 0.8% 인상됩니다. 삼성화재에 앞서 현대해상과 DB손보는 내년 1월 16일부터 각각 3.4%와 3.5%, KB손보는 19일부터 3.4% 인상할 계획입니다. 한화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도 인상 방침을 굳힌 상태여서 거의 모든 국내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가 다음 달부터 3%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관련돼서 오늘 심사해야 할 양이 이만큼이나 굉장히 많기 때문에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그 전북개정 법률을 포함해서 58건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이만한 자세를 각 당의 간사님들께서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도 다 논의를 하게 되면 사실 그거 하나만으로도 하루가 부족한 며칠이 걸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합의가 가능한 내용들은 오늘 소위에서라도 합의를 해놓고 계속 논의를 하는 방식으로. 당장 오랫동안이라도 타결을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많은 그 전문가들,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간사님, 예, 그거 한 말씀. 그럼 의원님들 한 말씀 다 하십시오. 네. 오늘 심사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더 여론을 수렴하고 공청회를 하고 하는 것은 아무리 급해도 법안 심의만큼은 충분히 검토해서 졸속 결정에 따른 잘못하면 피해는 결국 국민들한테 가는 겁니다. 그 법안이 총 58개 법안이 올라와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 원내 대표들끼리 연내 처리한다고 합의했다가 이 부분이 대통령 말씀 한마디에 그냥 입법부가 흔들려서 다시 그동안 정부가 산업안전법 관련돼서 정부 개정 법률안을 만들고 있다라고 해서 이와 관련돼 갖고 정부에서 한 번이라도 각 당에 와서 각 당 의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이런 거 설명한 적이 없으시죠? 저희 부자진들께 설명드렸는데 의원님들께는 제가 직접 설명을. 아니 국장이 와서 직접적으로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 저희 의원실은 연락이 와서 제가 보고를 받겠다고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어쨌든 보고를 다 받고 했는데 야당 의원님들께는 아마 그렇게 연락을 드렸을 겁니다. 정부에서 의원님께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 그게 어디서 차단됐는지를 해당 의원실에서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지금 뭐 오늘 본질적인 내용이 아니 본질적인 내용이 아닌데 마치 정부가 아무런 설명을 안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저는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통령의 말씀 한마디에 따라서 여당이 움직이는 이런 상황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옳지 않다 이런 말씀입니다. 대통령 말씀 한마디에 입법부를 지금 흔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명 상통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민주당을 흔들었다고 얘기를 하셔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의사진의 발언인데요. 되기 시작한 지 이제 벌써 45분이 지났습니다. 빨리 법안 들어가시죠. 자 이제 여기까지 하시고요. 네, 환하게 불을 밝힌 트리가 보이고 바로 옆에 스님이 한 분 서 계십니다. 자, 이곳은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 일주문 앞인데요. 성탄절 앞두고 올해도 종교 간의 화합을 기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트리 점등식이 열렸습니다. 총무원장인 원행 스님은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화합을 이루는 2년 공덕을 만들어가자고 말했는데요. 물론 화합의 정신은 반기지만 우린 올 한 해 국민 정서와 어긋난 종교계 민낯도 여럿 목격을 했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종교가 국민에게 피로가 아닌 감동을 줄 수 있는 종교 본연의 가르침으로 돌아가길 부처님과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연일 미세먼지가 말썽을 부리면서 공기가 무척 탁합니다. 내일도 대기가 정체되면서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노약자는 물론 건강한 성인도 꼭 황사용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크게 춥지 않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1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높겠고 영상으로 시작하면서 추위에 대한 부담이 적겠습니다. 낮 기온은 9도로 오늘보다는 조금 낮지만 예년보다는 5도가량 높아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내일 미세먼지만 아니라면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아침부터 오후 사이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 비가 내리지 않는 내륙 지역은 대기가 점점 더 메마르겠습니다. 특히 동해안에는 건조특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중부지방은 오늘보다 2, 3도가량 높겠고 남부지방은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1도, 대전 영하 1도, 광주 4도, 부산 8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수도권은 오늘보다 조금 낮지만 다른 지역은 3,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9도, 대전 13도, 광주 17도, 부산 16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까지는 예년보다 추위가 덜하겠습니다. 하지만 성탄절 이브인 월요일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강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오늘 순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